이거 보고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전세 대출 내줄 때 집주인 상환 능력도 본답니다. 대출 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대출과 공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대출에 대한 정책들이 점입 가격입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이 정책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인 건드리지 않겠다 9월 9일 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버팀목도 제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4년 10월 8일 18일 저번 주죠. 실수요자가 반발이 심하니까는 이거 잠정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다음에 그날 오후에 이거 잠정 유예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중단 또는 철회는 아님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출 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집값 못 잡고 서민만 잡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작스러운 은행 대출 중 실수에 피해 없도록, 이게 2021년 8월 달입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자극하려고 하다가 요거를 철회를 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표심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서민입니다. 서민. 그래서 서민을 잡는 부분들이 명목이 되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일은 절대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큰 기조는 지지를 하진 않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막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진짜 디딤판이 될 수 있는 대출이잖아요. 이거를 한도를 맞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거래를 죽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집값을 누르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이렇게 어거지로 누르면요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정책도 이제 점입 가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신문입니다. 가계대출 더 옥죄다. 새마을금고 대출 물량 줄이고 보험사 DSR도 이제 축소를 하겠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제2금융권에 있는 가계대출 더 옥죄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물량이 원래 70%에서 80% 이제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 가계대출 증가액을 0으로 목표로 합니다. 대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DSR도 강화하고, 전세 대출 DSR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융권을 옥죄니까 사실상 제가 지금 신문에는 실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신용 대출이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대출이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막으니까는 이것들이 다른데 더 안 좋은 여건의 어떤 금리로 수요자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수요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고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전세 대출 내줄 때 집주인 상환 능력도 본답니다. 이게 이제 명분 자체가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를 방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쉬운 대출을 막아서 가계 대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 막는 거죠, 지금. 이것도 갭 투자 못하게 하고 이제 금리 내리기 이전에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서 갭 투자 수요라든지 실수요자 수요까지도 막을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건데, 전세 대출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출을 축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가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하는 부분들을 정치적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협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급등과 급락이 연출되지 않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요, 시장이 안전되면요 사실은 뭐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엄습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를 위해서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임대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엎침대 덮친 격으로 공급이 막히고 통화량이 풀리고 있는 조금 팽창하는 시기에 우리가 수요를 조금 더 놔둬야지 괜찮은데 이 수요까지도 막아서 누적 수요들이 더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주인에 대한 뭐 신용 대출도 보고 그 다음에 1금융권 막아서 2금융권도 막고 이제 보험도 막겠죠. 보험증권도 사채까지 가게 하는 제가 자주 지금 3, 4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모순적인 건 뭐냐면요. 가계의 빚을 잡는다고 하더니 내년에 정책 대출은 올해랑 똑같이 55조를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만약에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세웠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걸 달성하려면요. 한 45조 정도로 이 정책 대출을 풀어야 되는데 10조 이상을 더 푼 겁니다. 그래서 규제는 한다는데 정책의 내년 내용은요. 55조를 올해랑 동일하게 푼다는 겁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금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급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출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출 규제로 집값이 잡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급에 대한 계획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거래를 잘 되게 하는 정책. 이게 뭐냐? 세금이라든지 거래 제한에 대한 것들,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공급에 대한 건요.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전진단 이런 것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시장의 다양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많은 절차를 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들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장기적 플랜으로서 이런 공급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들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요. 안정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출로 역으로 이제 달래는 정책이 아니라 때리는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삐뚤어지겠죠. 그 삐뚤어짐이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가격의 부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급등이 일어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병폐들이 좀 없어지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에 집중을 해서 효과 없는 정책을 하는 것보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거래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고가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똘똘한 채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신문을 보시면은 돈이 많은 거야, 대출이 많은 거야. 올해 아파트 거래 10채 중에 3채가 15억 이상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30억 거래도 많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좀 80%의 서울 아파트가 이제 15억 이상, 그다음에 30억 거래도 0.46 역대 최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장이라는 건요.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갈아타기들을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갈아타기. 그래서 오늘 신문을 좀 보시면은 7억 집 팔고 5억 빚 내서 마양성 이게 양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이런 데 14억 15억짜리로 갈아타기가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중하급지 물건에서 아니면은 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어떤 수요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싼 아파트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요. 갈아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할 때 안 좋은 데로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경기도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 서울집 갈아타기 한 사람들 땡땡에 제일 많았다. 땡땡이 분당에 제일 많았답니다. 이 분당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갔느냐? 고가 아파트로 했겠죠. 분당이 매수자가 가장 많죠. 이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옮겨간 게 어디로 갔냐? 주로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송파가 제일 많고 강남구가 그다음에 서초구, 강동구 순으로 강남 4구로 분당에서 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분당이 안 좋다라고 해석한 사람인데 분당에서 더 좋은 물건과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출이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요. 내가 집을 팔아서 7억, 8억을 가지고 대출을 껴서 그 이상의 집으로 가는 시장입니다. 그런 거래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제가 대출과 공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지금은 실수요자의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먼저 움직이고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는데 대출을 막음으로써 그 균형을 맞추는 시기가 연기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풀어야지 중하급지라든지 지방의 일부의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의 집값 약발 안 먹히는 대출 규제, 지방 양가가 키우나. 지금 현금으로 순환되고 현금 보유율이 높은 고가 아파트들은요. 대출 규제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 대신 어디가 죽느냐. 지방이라든지 중하급 물건들이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대출 규제를 풀어서 중하급지 물건의 거래를 점차적으로 빨리 늘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지 양극화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간격들이 좁아지는 시기를 조금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를 시키려면 시장을 대출 규제를 조금 빨리 풀어야 된다. 풀어야지 중하급 물건들의 그리고 지방의 물건들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3개월째 만에 5.4억 껑충 올해만 신고가 7번 쓴 압구정 아파트 여기가 고가 아파트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래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지만 사실상 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제일 많이 썼잖아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고가 주택의 경우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문제를 빨리 협치를 봐야 돼요. 지금 2022년 12월 21일 날 취득세 완화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 내고 나중에 이제 소급 적용해가지고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뭐 거래를 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 했는데 취득세 감면해서 이것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협치를 해야지 사실상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정상화를 시키려면요. 정부 입장에서 중하급지 물건을 지금 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출 규제를. 그래야지 거래가 늘면서 이것도 시장의 가격들을 스스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구역 같은 경우도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소용없다는 거. 고가주택도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취득세 문제는 빨리 협치를 해야죠.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만요. 빨리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과 실수요자들도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다주택자, 실수요자 지금 같이 분산이 돼서 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많이 감소를 했고 이 부분들이 당분간 올 하반기는 이런 시장들이 조금 유지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부작용들이 내년에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 첫 번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인허가 물량 거의 없는 거 확정이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수요자의 그 수요층을 막았죠. 대기 수요가 누적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정권에서 만들었던 세금 대책이라든지 거래 규제에 대한 대책들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죠. 게다가 대출까지 막았죠.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이게 내년에 쏟아진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지면은 시장에 좀 안 좋은 파장, 가격으로서 안 좋은 파장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노정부도 문정부도 대출로 막는다고 집값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번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는 좀 빨리 인지를 하고 부동산의 시장의 기준과 기조를 좀 바로 잡았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 피벗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통화량이 확대되는 시기와 초입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화량이 확대되는 시기에 인허가도 부족하고 여야 협치의 부재, 과거 공급낸 정책의 실패 등으로 공급 정책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규제, 세금 규제, 거래 규제들 다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화량이 팽창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를 막는 정책을 하면요, 집값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부작용의 피해자들이 여기에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돈만 쫓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 기반을 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 넉넉한 자산들을 부동산으로 좀 잘 다듬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고를 좀 한 개를 드리면요,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또 부산 출장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전략들을 제가 짤 수 있는 출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 목금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기회를 보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를 보고 싶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